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혹은 지식이 부족해서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걸까요? 실력이 모자라서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새로운 일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직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또 충분한 기회가 오지 않아서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는 걸까요? 1880년대 야구 선수였다가 복음 전도사가 된 빌리 썬데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결심은 새해 첫날에만 하는 게 아니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또 이제 힘찬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8월도 마지막 주이고요. 더위도 조금은 꺾일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아직까지는 느낌은 들고.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같이 또 내드리고 여러분의 상식도 키워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는데요. 대학 졸업 또 성적 증명서 뗄 때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더라고요. 대학에 공급하는 증명 발급기, 그 기계 가격도 사전에 업체들이 미리 맞췄다고 하고요. 세 회사가 7년 동안 합심을 했는데 관련 시장 점유율이 95%인 사실상 독과점 구조라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소위 짬짬이라고 부르는 여러 사업자가 가격을 미리 결정해 두는 등 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심히 잡아내고 있죠. 요거를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나? 역시나 생각했던 오타 같은 오답이 오고 있습니다. 단합대회 할 때 그 받침이 아니고요. 받침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 그리고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이제 단합대회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1914님, 저는 삼합은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싫어요. 자, 받침에 신경 써주십시오. 오늘의 경제 뉴스도 같이 들어보시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예진 소장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성수품 공급 계획,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 등 어제 당정회의 내용 정리했고요. 음주운전차의 동승자도 처벌을 무겁게 하면 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내용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최종 피해 금액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대포폰 사기와 신용카드사 카드론 등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생각해보니까 진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방안 어떤 게 나왔어요? 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배추,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 17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많이 늘려서 이 물가를 잡아보겠다는 건데 이번 공급 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할 법한 게 이런 뉴스를 볼 때 성수품은 그럼 정부가 어디 쟁여놨다가 푼다는 건가? 이런 건데 사과, 배를 그렇게 오래 쟁여놓을 수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운데 우리가 많이 사 먹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 서너 가지 정도를 비축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미리 따다가 저온 냉장 창고에 넣어 놓는 거죠. 네. 창고는 이제 민간이 갖고 있는 창고를 임대료를 내고 빌리는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보관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수산물은 이제 뭐 미리 잡아서 냉동을 해놓고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다 싶으면 이제 중간 유통업자가 아닌 시장이나 대형마트, 재래시장 같은 곳에 직접 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축산물은 이제 얼려놓으면 소비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도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물량 조절을 합니다. 뭐 잠깐의 그 상식 알려드렸고, 예. 네. 재밌네요, 이것도. 네, 한편 이제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계획도 이제 당정협의회에서 세웠는데요. 추가적으로 2023년 쌀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 매입하는 것을 포함한 수학기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시기에는요, 그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될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서 농업 경영 회생 자금과 축산 경영 자금 등 이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 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사료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6,300억 원 규모의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도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연휴 기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됩니다. KTX, SRT, 역귀성은 30에서 40% 정도 할인을 하고 또 궁이나 등의 유적지를 무료 개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큰 화재가 잇따라서 네. 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내용도 발표된 게 있네요. 네, 현재 이 자동차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그 배터리 정보 공개를요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터리 인증 제도를 10월부터 앞당겨서 실시하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 점검을 해마다 실시하고 또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 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내용도 결정이 됐습니다. 한편 그 부천 숙박시설 화재와 관련해서 그 오래된 건물에 대한 화재 대책이 논의가 됐는데요. 네.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군의 날을 네.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당에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이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통해서 자긍심을 좀 고취한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부는 이제 군 사기 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여당이 임시 공휴일 지정을 건의를 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였는데 지금까지는 안 됩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 안 할 겁니다라고 했던 적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어떻게 될지 10월 1일 국군의 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경제 뉴스. 티모 위메프 그 미정산 금액이 어떻게 소식 나올 때마다 계속 늘어나네요. 예,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했는데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상금이 약 1조 2,800억 원으로 이번에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최종 집계예요. 예, 맞습니다. 5, 6, 7, 8을 다 합친 거고요. 예. 이 피해를 입은 업체 수도 4만 개가 넘습니다. 피해를 본 업체 90%는 1,000만 원 이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 업체의 평균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업체 천여 곳이 입은 피해만 1조 원에 달하는 건데요. 이 업종별로는 이 디지털, 고가인 디지털, 가전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품권이 뒤를 따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순으로 피해액이 컸고요. 정부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도 미정산 피해 현황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조 2,800억 원, 4만 800여 개 업체가 엄청납니다. 일단 정부가 긴급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금리가 더 낮아진다고요? 예, 맞습니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TMF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이 주말 사이에 발표를 한 건데요. 이 TMF 관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기존에는 3.4%였는데 이를 한 1% 정도 낮춰서 2.5%까지 낮춰주기로 한 겁니다. 또 기존에는 대출 금액대별로 보증료율이 달라서 이 정책 대출 금리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보증료율도 일괄 0.5%를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했고요. 또 대출 금액이 커져도 이제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그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팀원 위메프 다니던 사람들도 많이 직장을 잃었잖아요, 이번에. 예, 맞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티몬과 위메프의 국민연금 탈퇴자 수가 265명입니다. 이 티몬에서만 125명이 나갔고요. 네. 위메프에서만 140명이 나갔는데요.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고 한 달 사이에 직원의 약 30%, 한 3명 중에 1명은 회사를 떠난 겁니다. 또 티몬과 위메프 등의 재무 개발을 통합해 관리하던 큐텐 테크놀로지와 큐익스프레스 코리아에서도 각각 8명과 11명씩 회사를 떠났습니다. 또 추가로 권고사직을 받고 있어서요. 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관계사인데 인터파크 커머스도 한 달 사이에 4명이 회사를 떠났고요. 또 얼마 전에는 50명에 달하는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숫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를 떠난 사람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은 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큐텐 테크놀로지는 8월 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이미 직원들한테 통보를 한 상태고요. 큐텐과 팀F는 임직원 4대 보험료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 큐텐과 팀F 퇴사자 상당수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티몬과 위메프가 별도의 퇴직연금을 가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내부에서는 미정산 사태를 눈치채고 일부 임원들이 조기에 회사를 떠나면서 이 퇴직금을 챙겨간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이 팀F 같은 경우에는 기업 회생을 신청하고 독자 경영 노선을 밝혔지만 이 직원들의 퇴사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건 시간 끌기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급여 이 문제도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고 빨리 탈출하는 사람이 승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부 임원들은 퇴직금을 챙겨서도 먼저 나갔다라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씁쓸합니다. 어혜진 소장에게 갑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참 이 습관적이라는 지적 많잖아요. 네. 옆에 같이 탄 사람들, 뒤에 타든 옆에 타든 동승자에게 초점을 둔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이 보험연구원이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회사 한 곳에서 제공받은 자료와 경찰청 자료를 함께 분석한 결과인데요. 2001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가 있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혼자 운전할 때보다는 이제 동승자가 함께 탔을 때 사고 비율이 높다는 거죠. 이제 음주운전은 이제 독려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최근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012년 15%에서 2022년 3.3%로 10년 새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도 같은 기간 13%에서 6.6%로 줄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이 재범률은 되려 높아졌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3회 이상 적발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는데요. 동승자와의 연관성은 여기에서도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는 비례 패턴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이 차량 제공자와 동승자 그리고 주류 제공자 등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요거 우리 돈으로 하면 4,6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4,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기 이전 8년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평균 900건이 넘었는데 2007년 법 개정 이후에 2022년까지 평균 220건으로 감소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동승자 책임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는 한데 이 방조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방조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최근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어요. 그냥 같이 탔으면 방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입증하는 것이 법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그러니까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술 마신 줄 몰랐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본인도 판단력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나만 술 마신 줄 알았다.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보험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는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을 부추길 수 있고 또 동승자와 운전자를 또 바꿔치기 하는 등 어떤 적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같이 타는 행위 자체를 좀 처벌을 하면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승자에게도 4,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네. 요 정도는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운전 비중은 줄고 있는데 네, 재범인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재범, 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부터 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텐데요. 네, 그 내용이 또 보험연구원의 또 다른 보고서에 나왔는데 일단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한 42%예요. 42%. 되게 높죠. 근데 또 10명 중에 4명은 또 음주운전을 한다. 그죠. 근데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30%예요. 30%대. 이거보다 높습니다. 마약 끊기보다 음주운전 끊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보통 한 9% 정도, 이제 재범일 경우에는 15% 내외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경찰 기록에 음주운전이 기록되는 순간 이제 보험료가 한 평균 60% 오르고 최대 159%까지 이제 할증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보험료 할증률이 높은 주일수록 네.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이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도 강화해서 음주운전 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이제 상당히 강화가 됐는데 이제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이제 뭐 대부분 집행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좀 있죠. 근데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 즉시 뭐 초범, 재범 상관없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차량 몰수, 번호판이 이제 압류가 됩니다. 적발된 사람은 운전자 그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가 되면 이제 시동이 안 걸리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시동 잠금 장치라고 하는데 이거를 또 의무 장착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징역 14년 이하, 벌금은 또 무제한으로 이제 벌금이 무제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면허를 또 다시 취득하려면 의사의 결정이 또 필요하다 이런 게 있고요. 프랑스도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 10년간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법률에 부합한 이런 처벌을 부과하고 운전자들이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해서 이런 벌이 있구나 하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뉴스에 들려올 때마다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이게 상대방 가정을 모두 다 파괴시킬 수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또 너무 약하기도 하고. 그쵸. 1회 시 벌금 일본처럼 동승자까지 4,600만 원. 보험료는 2배 이상 오르고 약간 좀 속된 말로 금융치료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번 했을 때 안전하게 도착을 해버리면 그 습관이 다음에 그러면 안 걸렸다. 네, 안 걸렸다. 그리고 잘 오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재범을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 일을 저질렀구나. 그런 인식이 강해서 우리나라도 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집에 왔다는 사실조차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네. 술이 들어가면 판단력 자체가 사라지니까 그거는 확실히 무거운 처벌로 고쳐내야 된다. 자,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온라인에서 이 대포폰 계정 만드는 업체가 기승이에요. 네, 그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차명으로 만드는 통장을 이 대포 통장이라고 하고 이 차명으로 만드는 폰을 대포폰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포폰 계정은 보이스피싱 범죄나 주식 리딩방 사기, 대출 사기 등에 활용이 될 수 있어서 문제인데요. 이 각종 SNS에 사용하는 대포 계정을 만들어주는 업체도 등장을 하면서요. 앱과 사이트별로 이 가격을 정해놓고 판매할 정도로 지금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같은 메시지 앱은
2만 원, 실명 인증 서비스가 필요한 중고거래 사이트는 3만 원, 이 카카오톡 채널 개설 인증을 받는 대포폰 계정을 파는 것은 3만 원 등으로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가격표가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실제로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2만 개 만들어서 유통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계정들은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투자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약 1년 동안에 3,600여 개의 대포 계정을 팔아서 약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남성이 지난달에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대포 계정이 범죄에 사용되더라도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는데요. 이들 대포 계정을 만들어 파는 업체들은 주로 이 텔레그램, 이 외국계 메신저를 사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메신저와 비교해서 추적도 어렵고 몇 시간 뒤면 대화 내용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현재 대포 계정을 걸러내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는 어려워서 지속적인 이 모니터링과 또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또 피해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포폰, 대포 계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걸 파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필요로 해서도 안 되는 건데 애초에.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카드론 이력이 있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를 했는데요. 네. 이 대표적으로 카드론이나 대부업체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에 대출을 이용하거나 이 급해서 현금 서비스를 사용하면요,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한 겁니다. 만약에 대출을 연장하거나 갈아탈 때 이 추가적인 대출이 생기거나 이 신용 점수가 하락, 신용카드 연체 등이 발생을 하면은 은행에서 이거를 감지를 하고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A 씨가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가 이제 만기가 되면서 이거를 좀 더 저렴한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이 대환 대출을 하려면 일정 부분 금액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급전 마련할 데가 없어서 일단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추가금을 마련한 건데요. 근데 막상 대출을 연장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은행 창구에서는 당신 카드론을 사용하셨네요. 이거 이자율도 높고 이래서 당신 신용도가 나빠졌기 때문에 대출 대환 연장을 못 해주겠습니다라고 한 건데요. 이런 경우에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몰랐다, 은행에서 알려준 적도 없다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미 신용도는 낮아졌고 은행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대출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대출을 연장하거나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일각에서는 이제 같은 은행 계열 카드사를 소개해 주기도 하죠. 연계 영업 방식으로. 그 반대로 잠깐 쓰는 건데 괜찮겠지라고 해서 카드론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모두 다 기록에 남는다. 본인의 신용 점수에 악영향을 준다. 물론 꼭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겠습니다만 다른 대안 먼저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도 계속 알려드립니다만 보험약관 그 담보대출, 본인이 했던 보험금이라든지 다른 걸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받침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생산이나 서비스가 비슷한 회사끼리, 그리고 해당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들끼리 미리 짜고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이 두 글자로 표현을 하죠. 어디 입찰 들어갈 때도 이런 비리 많이 적발되기도 하고요. 이게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에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참 끊이지 않고 이 나쁜 짓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현식 님이
이걸 하는 걸 단속해서 꼭 막아야 됩니다. 이거 하면 피해보는 건 결국 소비자입니다. 그렇죠. 그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낮아져야 하는데 경쟁을 제한하니 결국 돌고 돌아서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들이죠. 3842님이 별걸 다 이걸 하네요. 취준생들 생각하면 속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941 쓰시는 분께서도 아침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대학에서 공직 생활을 마쳤는데 어찌 이런 일이 어떤 계약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대학생들도 그리고 이미 졸업한 사람들도 각종 증명서 떼기 위해서 한 1,000원 정도 이용료를 냈었는데 그 결과물이 이 두 글자 때문이었다라는 거 씁쓸합니다. 예. 7584님이 또 강력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7584님. 단합이라고 많이들 틀리더라고요. 예. 단합 아니고.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많이 단합하면 되겠고 요 두 글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잡아내서 또 강하게 또 처벌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두 글자 지금 방금 이용성님의 글이 올라왔는데 홍합도 아니고 여기까지. 자, 받침에 주의하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에 인천 전기차 화재, 또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까지 큰 화재가 지금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불이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혹시 그게 나의 실수로 인한 거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따져서 들어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일단 화재가 발생을 하면 스프링클러 같은 게 딱 작동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텐데 네네. 이번에 부천에서 화재가 난 호텔엔 그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따르면 호텔 여관 건물은 1992년 소방법에 따라 지상 11층 이상 객실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후 관련법 개정으로 2018년에 6층 이상의 호텔 여관 전체층 설치 의무가 적용되었는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에는 따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지상 9층짜리 부천 호텔도 20년 전인 2004년에 준공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곳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방화로 인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한 서울 종로여관 또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고 또 같은 해 11월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서울 종로 9길 고시원 화재 때도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대응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근데 반면 또 의무 설치 규정에 적용된 건물에서는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 확산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8월 23일 오후 전남 아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실내 에어컨에서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을 막았습니다. 지난 11월 서울 영등포구 대형 쇼핑시설에서도 불이 났을 때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15분 만에 진화가 완료된 적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다면 이렇게 큰 인명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속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호텔 여관은 2018년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6층 이상의 호텔 여관에. 네. 근데 이게 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안 터지는 곳도 많고 이게 중간중간 점검하기도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멀쩡한 공간 안에서 스프링클러 터뜨려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관리 감독도 또 철저해야 될 테고요. 소화기나 완강기는 어떻습니까? 규정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 생각하면은 뭐 소화기로 초기 대응할 수 없었나? 요즘에는 숙박시설에 완강기 있는 경우도 많던데 네. 왜 그거는 활용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화재가 발생한 모텔은 지상 9층, 지하 2층 규모의 객실은 63개였습니다. 소방청 고시인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5조 2에 따르면 완강기는 층마다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 숙박시설의 경우는 객실마다
간이마다 추가로 완강기가 설치되거나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번 사고 모텔에서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 당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투숙객은 없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투숙객들이 완강기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당황해서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일부 객실에는 완강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 투숙객은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편 소화기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0평, 10평 정도인 이상인 객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내 대부분의 숙박업소 객실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완강기는 설치 의무가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투숙객들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모르거나 사용법을 몰랐을 수 있고요. 소화기는 설치 의무가 없는 숙박업소가 대부분이니 사용법이 용해도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대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완강기 어디서 보기는 봤어도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거의 다 모르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저도 뭐 빠지지 않고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다 가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완강기 훈련은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완강기가 있는데 예. 한 번도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열어보지를 않았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뭐 꺼내서 조끼처럼 입고 줄 매달아서 뛰어내리는 건데 그러게요. 완강기 사용법 어디 뭐 영상으로라도 한 번씩 찾아봐야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게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셨던 분들이 돌아가셔서 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이제 규정대로 과연 운영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 논란도 있던데 그러면 그 규정을 한번 또 살펴봐야죠. 네,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두 분이 사망하셔서 네.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였습니다. 이번 화재에 사용된 에어매트는 사용 가능 연한이 7년짜리였는데 재사용 심의를 거쳐서 18년 동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에어매트가 소방서마다 제조사가 다르고 또 이용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 매뉴얼이 작성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에는 각 제조사마다 제공하는 제품별 사용 설명서를 보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소방청 국가가 네네. 아니라 그렇죠. 제조사가 제공하는 매뉴얼로. 네네. 그렇습니다. 제조사가 다 다른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일단 제품별로 공기 넣는 방식, 주입구의 크기나 개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적인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회사의 에어매트를 쓰든지 통상적으로 주의돼야 되는 내용들이 담은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소방당국은 9월 중에라도 공통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요 에어매트 관련 사고와 관련한 그 민사 판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2018년에 난 판결이고요. 소방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제 원고가 승소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에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6년 화재 사고 대비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는 탈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훈련 때. 네, 소방서 주도하에 이 에어매트가 1층에 설치되었습니다. A 씨는 이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안에 공기가 부족했고. 그 결과 허리, 엉덩이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요추골절, 추간팔 탈출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소방서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했고 재판부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이 확인해야 할 것으로는 에어매트가 충분히 부풀어 있었는지, 연달아 탈출이 이루어질 경우 선행 탈출 직후 매트 공기가 빠지지 않았는지, 후행 탈출에 앞서 공기가 다시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실제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판례이긴 합니다만 네. 에어매트 설치와 관련해서는 소방당국의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에 공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거 뭘 믿고 뛰어내려야 되는 건지. 이번에도 뭐 무게추를 좀 달아놓거나 아니면 끈으로 주변을 좀 고정을 해놨다면 이번 사고는 좀 없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거는 소방청에서 확실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부천 호텔 화재 사건 보면은 810호에서 에어컨이 누전되면서 불이 났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화재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네.
모텔 업주 등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입건되었다라고 지금 뉴스가 속보가 나왔어요.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는 같습니다. 일단은 민형사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 원인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반적인 내용들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책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화죄라고 있는데 실화죄는 당배의 꽁초를 미처 끄지 못하고 나가는데 이게 커튼의 옮겨부터 화재가 발생했다. 전형적인 이제 실수로 불이 난 네. 사건 같은 경우는 형법 제170조에 따라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실화 사건은 형법상 제1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형법 267조 과실치사상에 따라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형법 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게 된 원인 그리고 그걸로 관련된 피해를 따라서 이 형법의 형량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민사적으로는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야 됩니다. 네. 건물주가 모텔을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모텔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건물이 임차되어 운영되었는지도 살펴야 됩니다. 만약 건물주가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보험사에서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임차인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고 예. 임차인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화재 원인에 대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이 면책되는 상황이라면은 임차인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임차인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해 노력했는데 건물 자체의 문제로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임차인의 보험회사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만약 건물에 누전 문제가 있었고 그 누전 문제가 건물의 하자로 일어난 것이라면은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모텔에서 투숙하셨다가 무사하게 빠져나오신 분들께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1인당 5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또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항상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게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임차한 사업장, 임대를 준 건물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한 번쯤 이제 나의 일처럼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앞에서 그 실화 네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회사나 집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 그러면 이 실수기는 한데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 이런 곳에서 이제 실수로 불이 났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단체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사망이나 그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라든가 보험금으로도 피해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피해가 이제 컸다면은 이때는 실화책임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화책임법에서는 실수로 난 불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화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은 이제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경미한 과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불을 내신 분이 법원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처음 알았네. 사실 실수로 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는데 실화에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이 더 크고 또 우리가 늘 이제 이제 화재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늘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각심을 죄송합니다. 또 하나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불을 자주 다루시는 분들 네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불을 가장 자주 다루시는 분들이 흡연하시는 분들. 아, 네네. 주머니에 항상 라이터를 갖고 다니고 또 담배꽁초 하나 잘못 버려다가 큰 불이 나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한 아파트에서 큰 사고가 이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담배 피우다가 불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돼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화로 이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를 피다가 제대로 끄지 않았는데 그 불씨가 이제 커튼을 옮겨 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니까 실화로 네. 처리가 되고, 실화 이제 형법 제 170조에 따라서 이제 1,500만 원의 벌금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1조는 그거와 관련해서 상해나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은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고,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부산의 주거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에 부주의로 외투의 불씨를 옮겨서 화재를 내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 실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파트 전체 화재 사건이 나고 이웃 주민이 또 사망하는 사고도 이어지니까요. 특히나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법적으로 일부나마 좀 따져봤고요. 윤예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화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화재 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잠시 후에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 극우 발언 논란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노동관과 역사관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1,500억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 콘타피아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혐의로 검찰이 콘타피아와 이 회사의 대주주 회사를 이달 초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6월 말 보험회사 가계대출 잔액은 133조 6천억 원으로 지난 3월 말보다 1,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오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전월세 대출 금리는 0.1에서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한 달 새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일웅님께서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특히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혹은 인도에서 그런 사람들 처벌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창문 열고 담배꽁초 던지는 사람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도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만 심리적으로 내가 내 몸에 이렇게 안 좋은 걸 흡입하는 안 좋은 행동을 하니까 길거리쯤이야, 자연쯤이야, 도로쯤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일을 할 때 또 하나의 안 좋은 일을 연쇄적으로 사람은 하게 된다.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또 강력하게 또 처벌도 잇따라야 될 테고요. 우선은 또 하나 집중해 봐야 될 게 그런 실수가 됐든 뭐 나쁜 사람들이 됐든 우리는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이 났을 때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죠. 이 화재 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오늘은 전화 연결로 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사실 그 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이름에 무슨 네. 화재, 무슨 화재보험 이런 데들 많잖아요. 그 정도로 많죠. 우리가 밀접한 건데 네. 이 화재보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화재보험이라는 게 불을 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기본적인 보장을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 화재보험,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단독주택, 빌라 같은 데가 가입할 수 있고요. 상가나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업장 화재보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에 따라서 또 보험의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 보험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가, 네. 아파트, 네. 단독주택, 빌라 등등, 사업장 등등 나눠서요. 그러면 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화재가 났을 때만 보상해 주는 겁니까? 네, 화재는 기본으로 보상하는 거고요. 예. 화재 말고도 뭐 폭발 사고라든가 파열 사고, 그다음에 풍수해 같은 경우 뭐 지진이나 이런 경우에도 보상하고 있고, 붕괴나 침강 같은 것도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급수관이나 배수관에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도 화재 보험에서 다 배상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 가재도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보상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화재가 나가지고 옆집 혹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상 책임으로 또 보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로 또 벌금이 발생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벌금 내드는 것도 보상해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상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상가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화재가 났을 때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임대료라든가 뭐 임시 거주비,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보장을 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이제 다 기본이 화재보험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약을 이렇게 부과하시면 이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이런 많은 보상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가 되게 넓네요. 그렇죠. 굉장히 누수가 많죠. 발생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었네요. 그러면 이게 보상 범위가 넓으면 보험료가 네.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화재보험? 뭐 최근에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좀 불안하시겠지만 네. 사실상 화재 발생 이제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택화재보험의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파트 30평대 아파트를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다고 하고 이 정도 말씀드린 특약들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네. 보험료는 한 달에 한 1, 2만 원, 많아야 한 2, 3만 원 내외로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요즘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죠? 네, 고층 아파트일수록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일수록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저층 다세대라든가 빌라 단독주택들이 아무래도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비싼 편이고 고층 아파트가 좀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또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은 지금 단체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집에 단체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반대로 이제 상가에서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사업장 화재보험은 주택 화재보험에 비해서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그러니까 월 보험료 기준으로 한 10만 원 이상. 동일한 면적일 때 그렇게 좀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상가는 조금 더 위험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가가 좀 더 비싸고 의외였네요. 그 고층 아파트일수록 화재 보험료가 좀 비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층 아파트가 화재 위험이 좀 더 낮아서 오히려 보험료가 더 싸다. 네. 그러면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보상 네.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험의 특성상 이제 보험료를 많이 내시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주택화재보험 월 한 2, 3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화재가 나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10억까지도 그 피해 복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고요. 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한 1억 원까지. 그다음에 가재도구에서 뭐 우리 집에 있는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전자제품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것들도 한 5천만 원 내외. 그다음에 벌금이나 소송 비용은 2천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뭐 사실 아파트가 요즘 워낙 비싼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 금액을 다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비용을 좀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보상받기 위해서 계속 이제 보상 금액, 가입하는 보험 금액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집에 가격이 2억인데 내가 3억, 4억을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주택화재보험은 철저하게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예. 내가 가입한 금액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또 많이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여러 군데 가입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 군데 가입해봐야 결국은 화재보험에서 비례보상하거든요. 네. 내가 화재보험을 2군데, 3군데 가입했다 하더라도 중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총 발생한 비용 한도 내에서만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러 개 또 가입하셔서 비싼 보험료를 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손 개념으로 네. 또 그 꼬박꼬박 보험료를 다 냈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주택화재보험은 굉장히 보상 범위가 넓긴 한데요. 네.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고의로 내가 불을 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발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상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자연발화는 보상받지 못하지만 자연발화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건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시설 오류 같은 경우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상받지 못하지만 예. 그걸로 화재가 발생하면 또 그 화재는 다 보상받기 때문에 일단 불이 고의가 아닌 상황으로 인해서 불이 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이 났느냐 여부가 거기에는 대부분의 화재보험은 당연히 해당이 될 테고요. 네. 그 이번에 발생한 뭐 전기차나 부천 호텔 화재 사고도 뭐 이게 사실 네. 이제 애도 또 위로부터 좀 해드려야 할 텐데 이게 보상이 또 원활히 좀 잘 진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이게 사실 이제 그 화재가 난 호텔이라든가 뭐 전기차주 뭐 이런 뭐 그다음에 건물 이런 데서 이렇게 화재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다면 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서 거기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지금 전기차 화재처럼 보상 범위가 큰 경우에는 실제로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본인이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네.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받으시면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그 본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가 따로 그 이제 원인 제공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거든요, 구상권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조금 더 이렇게 불편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사실상 보험 가입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사고 좀 많이 나고 있는데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또 자동차 보험에 전기차 특약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좀 가입해 놓으시면 아직은 좀 특약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가입해 놓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특약이 또 따로 있나 보네요. 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그 16층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체 화재보험이 이제 의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내가 그 고층 아파트 살고 있는데 단체 화재보험이 네. 들어 있는데 내가 네. 별도로 또 가입할 필요도 있을까요, 혹시? 일단 주택에 있는 단체 화재 보험은 보상 금액이 굉장히 최소한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집 피해도 복구해야 되는데 옆집 피해도 복구해야 되니까 그런 금액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체 화재 보험만 믿지 마시고 별도로 화재가 걱정되신 분들은 가입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피해가 발생 시에 보험사가 대신해서 다 이제 그 업무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 그렇게 없는 경우에는 내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내가 직접 막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대신 일 처리를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9033님을 비롯해서 그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이 화재보험을 직접 드는 게 좋냐고 이런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입자도 어쨌든 이 화재가 본인 실수에서 발생했을 때 원상복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세입자들 특히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화재보험은 한 1년, 2년 단위로도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내가 거주한 기간 2년 동안 가입해 놓으시면 보험료 크게 부담 없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화재보험 뭐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점이나 유의사항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 특약이 많은데요. 네. 어쨌든 화재가 나면 옆으로 번지는 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배상 책임 담보는 반드시 좀 가입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집에 300만 원 이상 고가의 물건이 있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해야지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유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재도구나 가전제품 같은 거 보상을 받을 때 이게 또 미리 보험사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는 개미스쿨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돌아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0.2, 0.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후반 미국장 반등폭에 비했을 때는 좀 미미하기도 하죠. 증시 흐름 어떻게 갈지 같이 한번 또 고민해 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